자, 이번에는 백종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센터의 로봇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또 유망한 로봇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뉴로메카라는 기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뉴로메카 일단 리포트 제목은 로봇 산업의 패기 있는 도전자입니다. 네.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 및 소프트웨어 제어 회사이고요. 일단은 그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네. 협동 로봇이 56%, 물류 로봇 3%, 로봇 부품 등 37%.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 위주의 협동 로봇 제조 회사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지금 대표이사는 박종훈 대표라는 분이시고, 포항공대 석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은 다 포항공대 위주로 짜여져 있고요. 캐파를 보시면은 캐파는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700대 캐파였는데 네. 올해 5월부터 연간 6,000대 캐파로 울산에 신공장을 만들면서 네. 늘어났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 위원님이랑 저도 같이 지난번 한 엑스포에서 이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최근에는 이 협동 로봇으로 커피를 타준다거나 아니면 치킨을 튀겨준다거나 이런 F&B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뉴로메카가 속한 이 로봇 산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분류 기준은 조금씩 인별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요. 네네. 주로 타겟하는 시장이 협동 로봇을 보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연평균 10년 동안 33%의 성장. 그래서 2020년에 4.7억 달러에서 2030년에 80억 달러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장의 속도도 빠르지만 저는 이제 확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초기에는 산업용으로 로봇이 많이 쓰이다가 네. 이후에 지금 굉장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물류 분야에서 물류 로봇 그리고 군사용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의료용 로봇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료용 로봇도 그 안에서 세부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네. 일부 국내 기업도 굉장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부터 이제 의료용 로봇 중심으로 네. 로봇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난 1월과 3월에 지분 투자를 해서 지금 15.2%의 지분을 네. 이미 갖고 있고요. 네. 1, 2년 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최대 60%까지 올릴 수 있는 네. 주주 간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가 된 걸로 저는 느끼고요. 그 외에도 이제 F&B라고 그러죠. 음식료 부분의 로봇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모두가 이제 체감하듯이 뭐 커피 머신 로봇, 치킨 로봇, 그리고 이제 음식점의 이제 서빙 로봇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쓰이고 있고요. 네. 이렇듯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폭을 넓히고 있는 이 로봇 산업,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응용처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연말에 인간형 로봇 양산을 준비를 마친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다면은 리포트에 적지 않았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네. IPO가 10월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핫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로메카만이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저희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뉴로메카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 인력의 약 100명 중에 70% 이상이 연구 인력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업이 국내 업체 중에 제일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
용역 매출 같은 준비도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국내 시장의 로봇 산업 고성장의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글로벌 기준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33%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국내는 50%대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민족의 특성이 있죠. 예, 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스마트팜용 온실 로봇, 그리고 이제 의료용 로봇 OEM 사업. 지금 코스닥 상장사인 큐렉소하고 네. 지금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무슨 MOU냐? 그래서 일단은 그 부품을 개발 생산해주는 이제 역할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큐렉소는 좀 더 브랜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뉴로메카가 부품과 일부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품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로봇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터하고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근데 이제 모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요. 네. 감속기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내년부터 모터를 외판을 하려고 모터부터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감속기는 조금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아직 적자를 시현하고 있죠. 이제 뉴로메카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 건 맞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가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적자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연간 매출액은 98억, 영업 적자는 78억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적자가 났죠. 네. 일단 매출 원가가 늘어났고 연구 개발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죠. 거기다가 상장 관련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굉장히 안 좋았죠. 올해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성장하고 적자가 주는 모습은 주가에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은 169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억 정도로 적자가 좀 줄어들고 매출은 느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1분기는 영업 적자가 25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생각보다 빠지지가 않죠. 그 얘기는 시장은 적자가 나는 것까지는 괜찮다. 매출과 비전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24년을 조금 주목하는 게 네. 24년에는 매출 260억, 영업이익은 살짝 흑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200억대 중반 정도 매출이 되면은 판관비 부담이나 원가 부담을 좀 이기고 약간의 흑자는 낼 수 있는 레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신공장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공장 효과가 이제 내년에는 온기로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량 주문이 조금 이제 논의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 되다가 내년에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품 사업의 매출로 인해서 매출 규모가 확대되는 점,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뉴로메카 밸류에이션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제가 5월 초에 리포트 쓸 때 네. 주가가 한 3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PBR이 무려 9배대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2.6배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사실 엄청나게 이제 비싼 밸류에이션이죠. 네. 그러나 이 일부 로봇이나 AI 그리고 바이오 쪽은 하이퍼 밸류에이션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미래 성장이 고성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적은 좀 부족하고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전통 산업에 비해서는 부담스러울 정도이지만 네. 일단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뭐 해외 경우도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제대로 갈 때는 적자일 때고 적자가 줄어들 때 또 가파르게 주가가 오릅니다. 네. 흑자가 된 다음에는 오히려 디레이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바로 고성장주의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그렇군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뉴로메카를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로봇 산업에서 뭐 뉴로메카 같은 기업을 보실 때는 네. 일단은 손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손익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기 실적 발표나 할 때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음. 당연히 흔들릴 거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이런 고성장주는 실적보다는 업계 동향이나 네. 비전을 잘 봐야 되고 네. 지금 업계 내에서 좀 화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연초에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에 투자를 했듯이 네.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시작하려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지분 투자를 내지는 인수합병을 하는지, 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업종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 로봇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너무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조절하는 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봇 산업을 볼 때는 뭐 M&A 뉴스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뉴로메카에 대한 분석 백종석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최민주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박스 코리아라는 이 유아동 전문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첫 페이지 첫 문장에 전현직 어린이를 타겟층으로 삼는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흥미롭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토박스 코리아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전현직 어린이를 타겟으로 삼는다라고 썼는데요. 네, 유아동 시장은 좀 독특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아동, 현직 어린이죠.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직 어린이인 부모님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직 어린이인 유아동 그리고 전직 어린이인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켜야지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동사의 사업 부문별로 매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의 연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토박스 코리아 별도 법인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종속 법인인 스타일 놀이터가 42%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별 매출 비중은 유아동 신발이 52%로 가장 높고, 그리고 유아동 의류 43%, 기타가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유통 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대리점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와 부모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하겠군요. 그렇다면 토박스 코리아가 속해 있는 이 영유아 시장 산업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33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 이게 25만 명 정도까지 감소하면서 연평균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합계 출산율 역시 2022년도에 0.78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암울한 상황과는 달리 유아동 용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판단을 해보면 템포켓 그리고 골드키즈 이런 현상들이 좀 자리 잡게 되면서 육아용품들이 고급화 그리고 전문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P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손길을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사용하고 있는 육아용품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서 또 Q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템포캣과 골드키즈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출산율에 비해서 유아동 시장 전망은 밝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이 토박스 코리아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토박스 코리아의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아동 그 신발 부문에 있어서 확고한 이제 수입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네, 동사의 2023년 이런 수입 브랜드 매출액은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동사의 이 수입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메듀즈, 시엔타, 휠라, 오즈 어그웨어, 멜리사 앤 미니 멜리사, 그리고 헌터, 크록스와 같이 엄마들 사이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그렇군요. 유명 브랜드들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특히 메듀즈, 시엔타, 멜리사, 미니 멜리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국내 독점사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네, 가격 통제, 가격 결정력 이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특히 올해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브랜드로 멜리사, 미니 멜리사 그리고 여기 오즈 어그웨어 이 두 개의 브랜드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멜리사는 성인이고 그리고 미니 멜리사는 유아동인데 네. 이 브라질 회사와 2023년 상반기에 동사와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 시즌부터 좀 매출에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오즈 어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어그부츠 브랜드인데요. 네. 2022년 겨울에 이미 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메듀즈, 멜리사, 크록스 이런 브랜드들이 다 대부분 여름 샌들류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좀 겨울용 포트폴리오가 부족했는데 이 오즈 어그웨어를 전개를 하면서 4계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입 브랜드들 또 유명한 브랜드들을 전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광고 효율이 높다. 이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들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광고 필요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사의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 비중이 1에서 2%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마진율 제고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자사 브랜드 성장이 전사 수익성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네. 자사 브랜드 매출이 2020년에 56억 원, 그리고 21년에 94억 원, 그리고 22년에 102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9%로 고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역시 18%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수입 브랜드 중에서 좀 비어있는 카테고리를 자사 브랜드를 출시해서 그 브랜드 라인업을 좀 강화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요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로 다이노솔즈 그리고 베이비 브레스, 미니 위즈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다이노솔즈가 이렇게 매출 고성장을 보여줬고 또 베이비 브레스 역시 이렇게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브랜드가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실적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동사의 사업 법인을 이제 좀 나누어 보면 별도 법인의 유통 브랜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별도 법인의 자사 브랜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법인 스타일 놀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그 별도 법인의 자사 브랜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별도 법인의 자사 브랜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토박스 코리아의 대표님께서도 네. 그 한국 IR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장기적으로 이 자사 브랜드 비중을 50%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좀 네. 목표를 두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의 믹스 변화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동사의 유아동 카테고리 다각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류 그리고 화장품, 교구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카테고리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2021년 스타일 놀이터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의류 쪽 다각화를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네, 스타일 놀이터가 2023년에 이제 설립된 유아동 의류 브랜드이고요. 네, 스타일 놀이터 같은 경우에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40%로 높아서 네. 지금 영유아 유아동 의류 조닝은 조금 경쟁이 심화되는데 꾸준한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2022년 8월에 슈슈앤세시라는 브랜드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슈슈앤세시라는 브랜드가 토끼 캐릭터 컨셉의 프리미엄 아동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스킨케어, 선케어, 그리고 색조 네일이나 네일 스티커와 같은 네일 케어 이런 쪽 제품군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그런 프리미엄 채널에서 체험존을 열어서 어린이들에게 경험과 그리고 컨텐츠를 같이 이렇게 선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 그리고 아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올해 그리고 2024년, 2025년 매출 성장을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19년에도 자사 브랜드 몽주르를 런칭을 해서 화장품, 이너웨어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유아동 킥보드 브랜드 마이크로 그리고 교구, 자석교구, 맥포머스 이런 브랜드들의 유통권 역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의류, 교구 이런 측면에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올해는 해외 확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상반기에 이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내에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채널에 한두 군데 정도 이제 입점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요. 네, 매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신발 포트폴리오 그리고 스타일 놀이터의 의류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들 이런 것들로 이제 매장을 꾸려서 해외에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성공을 한다면 향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의 확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서 헌터는 저도 레인부츠는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헌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아동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브랜드를 수입 브랜드를 유통하기도 하고 또 자사 브랜드도 있고 신발뿐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 전망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2023년 실적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4% 성장한 58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1% 성장한 6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202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2022년에도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던 매튜즈 브랜드 그리고 오즈 어그웨어 그리고 23년도에 상반기에 독점 유통권을 확보한 멜리사와 미니 멜리사 이런 브랜드가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사 브랜드는 다이노솔즈, 베이비브레스 이런 브랜드들이 좀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좀 또 성장을 보여줘서 2023년 1분기 실적이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고 나서 나왔는데 매출은 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럼 토박스 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수준인가요?
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현재 동사는 2023년 예상 EPS 기준으로 9.4배 정도 PER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5개년 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10배에서 20배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하단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1.2배에서 3.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 1.3배 정도의 동사가 거래가 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하단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부담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카테고리 다변화 그리고 해외 진출 이런 쪽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박스 코리아의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 리스크 요인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류랑 신발 같은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기 둔화 그리고 소비 위축 이런 부분은 동사의 단기적인 실적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동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주 보호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대주주가 지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도 여러 네.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주가 방어하는 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동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재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동사의 재고 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회전하고 있는 재고가 좀 많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재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부채 비율도 지금 현재 28% 정도로 계속 낮추고 있는 네. 견실하게 이제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기 둔화라는 매크로 그런 흐름에서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최민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토박스 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